자, 우리 고상철 박사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토지의 세계로 들어오셨는데, 토지 솔직히 맨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토지는 보통 한 3, 4년 정도 이것저것 해보다가, 나 이제 토지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고, 예전에는 막 10년 정도 지나야 오시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주택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안 좋다 보니까 상가랑 공장 창고 하려면 토지 알아야 되거든요. 상가도 마찬가지 뭐 토지 좀 알아야 되고, 전문적으로 토지를 내가 하겠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이미 전환을 하신 분도 좀 계시고, 서울 지역이다 보니까 지방 쪽에서는 토지를 많이 하니까 지방에서 많이 오시는데, 오늘은 제일 먼 데가 지난 기수는 저희 광주였는데, 매주 왔었어요. 광주하고 부산에서 매주 올라왔었거든요. 이번에 제일 멋진 데서 오신 분 어디서 오셨을까? 난 제일 멀다. 내가 뭐라도 하나 줄게요. 일산은 뭐 거의 2시간 걸린, 시간상 2시간이고. 좀 내가 제일 먼 데서 왔다 있으세요? 김포, 일산. 김포, 송도도 좀 멀다. 송도가 좀 더 머네. 또 어디 더 먼 데 있으세요? 당진 빡시다. 평택보다 더 멀잖아. 당진이 제일 멀겠네. 또 있으신가요? 전주 쪽도 있었는데.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은 이제 좀 약간 지방, 제주도도 계시고 뭐 이런데, 라이브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동기들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신 거라서 중간에 마이크 넘기면 와서 얘기도 하고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시키진 않을 건데, 어쨌든 이제 첫날이니까, 토지 관련돼 가지고 제가 강의한 지 한 24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5년 차인데, 그러니까 10회 때 강의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는 한문으로 시험 볼 때였었거든요. 한문으로 시험 볼 때 강의도 한문으로 했었어요. 근데 11회 때부터 한글로 바뀌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강의하기가 좀 편해졌지. 그리고 이제 그때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시험 보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창업하고, 중개업하다 보니까 이제 좀 개발 좀 해보고 싶어서, 연립주택을 부가연동에다가 이제 한번 지어봤거든요. 지어서 분양하고, 하나는 제 이름, 하나는 장모님 이름, 하나는 와이프 이름하고, 하나는 분양을 했거든요. 밑에는 기숙사로 해가지고, 이어야 돼들 월세 받는데, 그래도 수익률 괜찮게 만들어 놨는데, 부가연 뉴타운에 들어갔습니다. 부가연 뉴타운에 1-3구역에 들어가서 감사까지 하고 왔는데, 거기서 아파트로 바뀌었죠. 지금은 신촌 이편한 세상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내가 지었는데, 그러니까 겉에 있는 돌도 되게 비싼 돌 내가 해외까지 나가서 보고 와서 사서 묻혔는데, 그걸 철거하고 지금 아파트가 됐거든요. 그런 거 있으면서 느낀 게, 어느 거 할 때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냐? 재개발 증축할 때 돈 제일 많이 벌었거든요. 솔직히 강의에서 본 거보다는, 뭐, 강의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나쁘게 벌진 않았는데, 이거 진짜 그냥 사놓고 있으니까 올라버리니까, 강의는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 제가 노가다가 필요하고 말을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건데,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아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근데 경기가 안 좋아져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오니까 바로 그냥 바닥친 게 재개발 재건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재개발 재건축으로 먹고는 못 살겠다. 그래서 그때 처음 시작한 게, 그동안 샀던 땅에다가 건물 좀 지어야겠다 해서 디벨로퍼 하겠다고,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건축했어요. 그냥 건축 시작했는데, 근데 막 덤비니까 되긴 됐는데, 좀 알고 했으면은 덜 머리 아팠을 텐데,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2011년인가 그때부터 디벨로퍼랑 토지개발 강의를 이제 진행해 왔는데, 그 전까지는 재개발 재건축 강의 했었거든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재미가 없어, 그때 이후에.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안 좋으면은 바닥치니까. 그래서 좀 약간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하다가 보니까 토지도 넘어왔는데, 제가 주로 이제 했던 토지는 일단 내가 수중에 돈 있으면 무조건 저는 샀어요. 내가 이제 중개를 하는 것도 했지만, 컨설팅도 하고 뭐 이것도 하지만, 그냥 이거 그냥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땅도 있었어. 뭐 아까 당진도 있었는데 1,000만 원짜리 땅인데 건축도 가능하고, 이거 좀 갖고 있으면 그래도 좀 오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샀던 땅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세금이 어마하게 많이 나왔냐? 예상승률을 대비했을 때는 엄청 적게 나왔어요. 토지하고 아파트의 차이점이 가장 큰 게, 이거부터 물어볼게. 10억 주고 아파트를 내가 매수했고요. 땅을 10억 주고 매수했어.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음으로 내는 돈이 무슨 세금이죠? 재산세. 보유세 내잖아. 그러면 아파트 10억짜리 주고 사서 갖고 있는 세금하고
토지 10억 주고 사서 낸 세금하고 어느 게 더 비쌀 것 같으세요? 아파트가 비싼 이유. 그것도 있긴 있는데, 이게 가격 기준이, 세금을 내는 기준이 기준이 공시지가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거의 공시가가 시세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토지는 시세까지 못 왔고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 내는 기준 자체가 낮으니까 요율이 높아도 얘가 훨씬 더 싼 거야. 세금도. 그래서 오래 갖고 있었는데, 얘가 상승한 것보다 세금 내는 게 훨씬 더 적으니까 수익률은 훨씬 더 높은 파트예요. 마지막에 팔 때 이제 수익성 있는 걸로 팔 거냐, 아니면 비사업용으로 팔아서 세금 60%낼 거냐인데, 사업용으로 바꾸는 거야, 지으면 되니까. 하다못해 건축비 시에 작게 되는 창고 져서 해도 돼요. 임대하다가 팔면 되니까. 그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땅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 건데, 처음에는 세금 때문에 사람들이 안 하는데, 저 사람 안 사봤구나. 세금 때문에 안 한대요. 땅을 안 사봤으니까 세금 걱정하는 거죠. 땅 산 사람은 세금 걱정 안 해요. 안 팔릴까봐 걱정하지. 내가 높은 금액으로 팔 거기 때문에, 내가 1억 주고 샀지만, 나 5억에 팔 거야. 그 마음으로 사기 때문에, 5억으로 안 팔리면 어떡하지? 그때 물리면 어떡하지? 그 마음이지, 세금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여지껏 만났던 고객이나 다 보면. 근데, 처음에 초반에 내가 높은 금액 아니고 1,000만 원 이하대로 일단 매수하면서 느껴봐야 돼요. 땅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얘가 올라가는 걸 한번 보면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 시간이 40년은 넘게 남았잖아요. 평균 연령 90까지 가는데 여기 80대는 안 계신 거죠? 그리고 최소한 20, 30년은 내가 볼 거란 말이에요. 이 시장을 볼 건데 제가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장점이 뭐였냐면 남들보다 빨리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빚이 많았지. 사느라고 대출을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이 대출 이자를 내는 거에 대한 비율보다 상승률이 너무 높아서 남들보다 좀 빨리 갈 수 있었던 것 같아. 물론 저는 신한은행하고 모든 걸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걸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출 껴있어야 잘 팔려요. 또 대출 안 팔렸으면 또 대출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기존에 했던 대출 승계해주면서 조건만 맞으면 되니까. 근데 약간은 토지 쪽에 넘어와서 많이 스트레스 안 받았다. 지금도 저는 너 뭐 할래? 부동산 투자 뭐 할래?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분양 시장도 마음에 들 부분이 있는데 그걸 막 몰빵해서 하겠다라는 건 없어요. 근데 얘는 하다 보면 좋은 땅이 나오고 컨설팅 하다가 좋은 땅이 나왔는데 안 팔리는데 그럼 내가 관련된 거 작업해가지고 내가 차라리 취득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이게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자기 계약 쌍방들이 무효인 건 알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개업을 한다고 해서 계약서만 쓰면 안 되고 부동산 투자자로서 봐야지. 남들 돈 다 벌게 해주고 나중에 보면 제가 5억 주고 샀는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 이제 중개업을 마감하려고 그랬더니 얘네 15억 돼 있어. 내가 평생 번 돈이 지금 현재 한 5억 정도 벌었는데 걔는 집 사서 10억 벌었잖아요. 서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 하셨던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르기 전에 샀어야 되는데 맨날 그 후회하다가 그만두시거든요. 근데 재테크도 하면서 중개업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토지도 좀 약간 열어놓고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목은 뭘로 잡았냐면 일단 땅을 사는데 개발이 가능해야 이 땅의 가치가 있는 거지 개발이 불가능하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에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 중개업을 안 하시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중개사 아니신 분도 있지 않으세요? 투자 관련된 것 때문에? 3분? 4분? 5분? 이게 중개업하고 유사한 게 뭐냐면 중개하시는 분이 그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설명에 대해서 하다 보면 이거 좋은 땅인데? 이게 보여요. 그래서 투자자 분들이든 컨설팅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토지는 그냥 누구나 다 봐도 상관없어요. 투자자의 입장으로는 저렇게 보면 되는 거고 중개하시는 입장에서는 이 토지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되팔아야 되는데 이게 리스크가 분명히 있겠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돌아오는 리턴도 되게 커요. 근데 아파트는 안정시장이잖아요. 안정시장이라고 하지만 매수자들이 항상 이렇게 매수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시장에서는 매도자 우위 시장입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입니까? 매수자죠. 매수자가 안 사, 지금. 왜? 떨어질 거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많이 떨어졌어요? 조금 떨어졌어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세종시는 올랐다는데 세종시는 거래가 좀 있다는데 그 말로만 들었어요? 지표를 봤어요? 지표를 못 봤죠.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로는 들어서 세종시가 최근에 괜찮았거든요. 근데 걔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거래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가장 민감하게 봐야 될 게 중개업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근데 뭐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만약에 컨설턴트예요. 중개업자 아니면 컨설턴트야. 근데 이 동네 아파트 중에서 어디가 지금 현재 세대 수가 제일 많고 어디가 선호도가 제일 높고 이런 것들은 분석이 돼 있어야 되잖아. 자기가 창업하는 곳이 있으면 자기 지역 주변에 아파트 어디가 제일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현재 거래가 제일 많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면 데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데이터를 이용하라고 사이트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도 어느 사이트 가서 어딜 봐야 되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그걸 알게 되면 토지도 이쪽이 많이 올라가겠구나. 여지없이 걔네들이 토지 가격도 많이 올라 있어. 그래서 아파트 토지만 한다고 해서 제가 아파트 얘기를 안 하는 건 아니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토지의 주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럼 땅을 샀어. 개발하겠다고 땅 샀어요. 근데 이 플로우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돼. 최소한 내가 혹시 땅을 사가지고 개발해 보신 적 있으신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혹시 여기 몇 분 정도 계시나? 난 땅 사서 건물을 지어봤다. 손을 안 드는 거야? 어깨가 아파가지고? 있으실 건데 내 눈을 똑바로 봐라. 나 찾아낼 수 있어요. 일단 한 번 경험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하기 전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돈만 나고 땅 사가지고 땅 잘못 사면 어떡해, 샀더니 건물 잘못 치면 어떡해, 시공사 잘못 만나서 사고 치면 어떡해,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기 때문에 힘든 시장인데 한 번 하고 나면 그 리스크는 완전히 감소하는데 아무도 내 주변에 안 도와줍니다. 내 돈 갖고 내가 건물 짓는데 누가 날 도와줘? 물론 돈 주면 도와주죠. 뭐 돈 1,000만 원 주면 와가지고 공사할 때마다 와서 계약서 같이 봐주고 막 해요. 그런 거야 이제 하면 되는 건데 내가 알아야 뒤통수 안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플로우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과정 중에 한 번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투자 개발을 위해서 알아야 될 기본적인 사항들이 이게 법률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 땅이 허가가 나는 거고, 나는 지금 다가구 주택을 연면적 한 200평짜리 져서 월세를 얼마 받을 거야 이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가구 주택을 질 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 땅을 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의뢰를 받을 때 여기 동영상을 찍고 있어서 요거 란을 넘어가면 안 돼서 요거 안에만 좀 쓸 겁니다. 양해줘. 지금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뒤쪽으로 가면 제가 안 보여요. 여기 안 보여요. 그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주로 쓸 거니까 글씨가 너무 작더라도 의뢰를 받았는데 A라는 사람이 별의별 의뢰 많이 받죠? 제가 최근에 의뢰받은 거는 수목장 하겠다고 5,000평 정도를 좀 알아봐달라 이게 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난주에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 토익하고 유사한 게 뭐지 그게? 토익하고 유사한 거 한국에서 만든 거 뭐지 그거? 테스인가? 테스인가 뭔가 있어. 그거 만드신 분이에요. 서울대학교인데 그분이 이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인데 자기네 가족들을 위해서 수목장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용인 쪽에 5,000평 정도 되는 수목장 가능한 땅을 찾아달라는 거야. 금액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너가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네가 소개시켜준 건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몇 개 찾고 있거든요. 근데 5,000평 정도 되는데 임야인데 수목장이 가능해야 돼. 그럼 제일 먼저 내 머릿속에 수목장이 뭐야? 묘지죠. 그 나무 묘지죠. 네. 그럼 수목장이 그럼 어느 땅에서 가능해? 그리고 가능한데 그럼 용도 지역이 뭐여야 제일 가능하냐? 그리고 너무 떨어져 있으면 찾아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야 되니까 수목장이라는 의뢰를 받았을 때 어떤 토지를 찾을 거냐를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계획관리자원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얘가 보안시설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 장례식장, 이런 장례시설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그럼 계획관리는 되고 생산관리는 되는데 보존관리가 안 돼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찾아야 될 땅은 무슨 관리 지역만 일단 찾아? 보존관리나 생산관리로 임야인데 사람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목장 옆에 이제 주차도 해야 되니 공간이 있어야 될 거니까 도로에 붙어 있어야 될 거고. 맞죠? 그런 땅만 이제 찾으면 돼. 매물로 찾으면 되는데 제가 왜 미스텀즈라는 그거를 시작하게 됐냐면 내가 당장 사고 싶은데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게 됐을 때
중개하시는 분들이 바로바로 물건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중개하는 사람이 한 1000명 정도의 네트워크가 되면 바로 올리면 바로 나와서 바로 매칭이 되면 거래가 쉬워지지 않겠냐. 그래서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처음에 10개 막 20개일 때는 그게 공동중개가 안 됐는데 100개가 넘어가니까 이제 올리면 바로 저 물건 있어요 하고 바로 띵 하고 와요. 오면서 이제 거래가 슬슬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200개, 300개 되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 딱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업을 하고 계신데 용인이 5,000평짜리 땅을 찾아야 돼. 계획관리로 되는 거. 계획관리 5,000평은 안 나와요. 개발용지야 걔는. 비싸기만 해. 무슨 관리로 가야 돼? 생산관리로 가야 돼요. 생산관리적 땅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수목자 허용이 가능한 거 있으면 연결해가지고 어차피 땅은 2-3명 껴있으니까 만나가지고 계약서만 써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만약에 한 50억이야. 50억이면은 중개보수가 얼마 나오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0.9% 아닌가? 0.9, 45, 4,500에 양타 치면은 뭐야? 9천이잖아. 근데 그것만 받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컨설팅으로 가야지. 컨설팅 계약서 써가지고, 만약에 전체 금액에 계약하게 되면 계약 금액이 2%, 보통 한 2%에서 1%거든요. 그럼 이제 1%면 얼마야? 5천이에요. 2%면 1억이에요. 1억에다가 양쪽 맞췄으면, 양쪽을 다 받았으면 1억에다가 플러스 알파 9천이잖아. 3명 껴있으면 3분의 1로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중간에 소개시켜준 사람은 가만히 있어서 본인이 7천 정도 버는 거야. 이 토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무슨 말이냐면, 근데 그런 기회가 나한테 항상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을 인싸로 만들어야 돼요. 토지하는 사람은 자기가 많이 한다라고 맨날 소문을 내고 다니고, 나는 토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전문가니까 나한테 오세요라고 해놔야 누가 생각이 나면 연결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 많이 알아놔야 되고.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거지만, 처음에 생각할 때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라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전원주택 지려고 해요. 전원주택 질 땅을 필요하는데, 자기가 서울에, 예를 들어서 어디 산다고 그럴까? 강남 살아요. 강남 사는데, 세컨하우스로 전원주택이 필요하대. 그럼 이 사람한테 파주 땅 소개시켜주면 마음에 안 들어해요. 강남 사는 사람이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 언저리가 오른쪽이니까. 하남 아니면 양평. 하남, 양평. 강남에서 30분 내외 거리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남, 양평 또 있어요? 그 근처 어디? 광주. 그쪽에 토지 중에서 전원주택을 지을 거니까 일단 용도 지역은 도시 지역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몇 평이 있어야 돼. 이제 내가 머릿속에서 2,000평이 나왔다고 그걸 소개시켜주면 안 되잖아. 100평이라고 해서 그냥 확 소개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원주택을 짓는 사람의 원하는 평수는 대부분이 40평이에요.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땅공주택으로는 안 지니까 보통 40평짜리로 2층 정도 지면 80평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40평이야. 그러면 땅이 만약에 계획관리다 그러면 100평만 해도 되죠. 40%니까. 근데 생산관리 같은 땅이면 20%밖에 안 돼요. 그럼 20%니까 200평짜리 땅을 찾아야 돼. 그리고 지목이 전이어야 돼요? 답이어야 돼요? 임해야 돼? 보통 전원주택을 지려는 사람은 창문을 열었을 때 맑은 공기가 났으면 좋겠어. 아니면 소 냄새 난다. 돼지 냄새 난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농지는 별론 거예요. 전원주택은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임야예요. 네, 산을 끼고 있고 계곡이 흘러야 되고 냄새 안 나야 되고 그러니까 임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 강남역에서 인접할 수 있는 곳이 뭐 좀 많이 내려가면 용인까지 내려가겠죠. 그쪽 지역에서 생산하려면 200평 정도 임야로 된 땅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래 이게 축소가 돼서 찾아내는 거 해야 되는데 100개가 나오면 100개에서 예를 들어서 80개 버려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그래서 20개 중에서 제일 괜찮은 땅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뭐 금액적으로도 괜찮고 바로 뭐 명도 문제는 당연히 없는 거겠지. 땅만 있으면. 그런 거 문제 없고 권리 분석했는데 아무런 뭐 없어. 이해관계가 없어. 종종 땅도 아니고 뭐 그런 땅도 걸러내다 보면 남는 게 하나 있으면 그걸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놓고 한 6개월 쉬었다가 놀다가 뭐 골프 치다가 또 하나 나오면 또 하나 해주고 또 6개월 동안 놀고 이래도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에서 돌아다니는 분들보다 훨 나아. 원룸 토지 하나 하고 나면은 원룸 한 500개 한 걸걸요? 원룸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한 번 했을 때 6개월은 쉬어야지. 예. 노력했으니까. 근데
원룸이라든지 오피스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하는 거고, 대표 오너는 다른 거 하고 있어야죠. 예. 할 줄은 알되, 난 다른 거에서 더 큰 돈으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전원주택자 생산관리로 나왔는데, 광주, 이건 전라도 광주 아니에요? 경기도 광주에 생산관리 현재 200평 정도가 된 게 나왔어. 근데 임야로 돼 있대. 근데 옆에 이렇게 봤더니 이쪽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뭐 개발이 된다고 준비 중이래. 그리고 이쪽에 도로에 붙어 있어야 돼? 도로에 떨어져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경사도는 너무 높으면 안 돼요. 한 7도에서 8도 정도가 제일 좋다고 봐요. 해가 올라갈 때 겨울에 눈 내리면 우리 집에 못 가. 우리 집에 올라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그러니까 경사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봐야 되거든. 그런 걸로 내가 이제 해주면 되는데 한 번도 누가 이거를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 소공 들어가서 개공이 가르쳐 준다 그러면 개공도 몰라요. 자기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더 배우면 소공으로 들어갔을 때 오히려 개공을 가르치는 소공도 있어.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라는 게 공부를 안 하면 모르잖아, 솔직히. 누구한테 배우지 않으면 모르지. 내가 실제 경험하려면 몇십 년을 일해야 되는데 그걸 배우려고 몇십 년 일할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수업 듣는 거지. 저는 이제 이것저것 많이 해봤으니까 좀 남들보다는 그래도 법률적인 하자는 없는 걸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사기꾼 모아놓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 강의하는데, 작년에는 이제, 두 번은, 시간이 좀 있을 때 두 번 하고 하는데, 이 한 번 할 때, 재작년에 32회인가 이분이? 32회 RSA 6기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시험이 끝나자마자 바로 들었던 분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성북 정릉센터인데, 저희 미스터 홈즈에 그분이 지금 2년 차거든요? 2년 차인데, 지금 계약서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사무실에 갔는데 계약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넘기다가 너무 많아서 그냥 막 넘겼어요. 근데 2년 차인데도 그 정도야. 근데 물론 이제 토지도 한다고 이제 토지 배웠으니까 지금 오늘 어젠가? 어디야, 안성에 땅 보러 갔거든요. 안성 땅 보러 이제 사무실 문 닫아놓고 갔다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고객 만난다고 뭐 꽃도 사고 막 이래서 갔는데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이제 하는데 한 번에 계약서를 쓰면 그다음부터 쉬울 텐데 지금 그게 지금 막 조율이 되기 일보 직전인 거거든요. 근데 딱 해보니까 재밌는 거라. 그냥 안성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 사람 만나고 올라가던데 그냥 놀다 온 것 같은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것도 재밌는데 매력 있다 느낀 거지. 맨날 아파트 단지에서 이거만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거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떤 여건의 의뢰를 받든 적극적으로 그분처럼 나서서 하는 사람을 내가 많이 못 봤는데 이분은 엄청나게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토지 쪽 하시는 분들 있으면 만나서 저 사람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보시고 투자는 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개만 하고 있는지도 보세요. 중개만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뭐라 그러지? 이게 너무 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 뻥은 아닌데 뻥 같은 내용을 많이 해. 사실을 약간 왜곡되게 하기보다는 좀 과장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야 거래 계약하니까. 산업단지 없어진 지가 하기로 했다가 없어진 지가 1년 지났는데 걔 들어온다고 브리핑하고 계시더라고. 들어오기로 했는데 없어졌어요. 산업단지 안 하기로. 근데 그 내용을 사람들한테 브리핑하고 있는데 그거 알고 샀던 사람 나중에 알게 되면 가만히 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주의 깊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지역은 로컬은 그분이 제일 잘할 거니까.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위주로 할 건데 이거 한번 보자. 제 내용은 뭐 소개할 거 없겠죠? 좀 만약에 궁금하시면 나 오늘 너 처음 봤다 있어. 실물로 처음 봤다. 인터넷으로만 다 봤던 거예요? 어쨌든 다 대충 누군지는 아니까 제 소개는 안 하고 여기 1번부터 27번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8주간 진행이 될 거거든요. 8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첫날부터 너무 스트레스 받기는 안 할 겁니다. 그냥 가볍게 토지 저런 거구나. 그리고 나서 오늘 집 갈 때 숙제 내주면 숙제 하나 해주시면 돼. 과제 안 해주면 다음 주부터 못 오게 할 거거든요. 라고 얘기하면 안 오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할 거고 부담스럽게 안 할 때 걱정하지 마. 발표 이런 거 시키는 건 옛날에 했었는데 안 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이거 볼게요. 자, A, B, C, D인데, 자, 타이틀은 투자 가치가 있는 토지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제가 투자 가치라고 했어요. 투자의 가장 큰 거는 뭐냐? 뭐 때문에 투자하는 거야?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럼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되죠? 그러면 A, B, C 중에서 어느 게 수익률이 제일 많이 높아 보이냐? 라고 했을 때,
A 땅하고 B 땅하고 C 땅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건 난 A 땅이 좀 마음에 듭니다. 이건 그냥 자기 의사를 설명하면 되는 거니까 살짝 표시만 해주세요. 나는 A다. 세네 분. 나는 B가 좀 투자 가치 있어 보인다. 2분, 3분, 4분, 5분. 난 C가 좀 괜찮아 보인다. 자, 됐습니다. 자, 느낌 왔죠? 지금 대다수가 어느 땅을 제일 많이 찍었어요? C 땅을 제일 많이 찍었어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C 땅을 많이 했어요. 왜 C 땅을 일단 했냐면 안전해 보이거든. 뭐가 안전해 보이냐면 개발을 옆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땅이 개발이 안 되면 이거 이 땅이 나오진 않았겠죠. 근데 제가 아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됐잖아. 너무 안정적인 건 수익률이 떨어져요. 가격은 당연히 제일 비싼 게 얘예요. C가 제일 비싸. 근데 비싼데 A하고 B가 지금 현재 두 개가 왜 다른 사진이 있냐면 A하고 B, A는 임야였고요. B는 농지였어요. 근데 임야하고 농지 중인데 A는 지금 현재 뭘 했네? 이거 지금 뭐 공사한 거 보이세요? 축배 쌓았잖아. 응. 개발행위 뭔가 한 것 같은데 얘는 허허벌판이죠 다? 그게 농지 이게 나온 거야. 이 흰 거 보이세요? 도로에. 근데 얘는 도로가 없고 그냥 그 농로라고 하죠. 우리가 건축이 가능하려면 일단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왜 있어야 되는 거죠? 건축하기 위해서 왜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건축물을 지었을 때 건축물이 안전해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 이뻐야 돼? 안전해야 돼.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제일 먼저 지진에 대해 안전할지 화재에 안전할지 그러면 지진을 낼 수는 없으니까 뭘 질러보면 돼? 불 질러보면 돼. 불 질르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지? 구경꾼이라고 그랬잖아. 구경꾼이 먼저 와가지고 막 보고 구경꾼이 이제 전화하겠죠? 네, 전화해서 소방차 달려올 때 도로로 온단 말이야.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도로를 통해서 그 땅에 진입을 해야 돼요. 근데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얘는 없단 말이에요. 여기다 건물 지었을 때. 근데 얘가 만약에 불이 났어요. 이 도로 들어와서 불 끄면 되잖아. 얘는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지금 A는. 근데 B 같은 경우는 그냥 농업진흥지역의 땅이에요. 절대 농지란 말 들어보셨나? 현재는 법률상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인데 농업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야. 그래서 땅 가격은 A하고 B하고 C하고 봤을 때 얘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로 비싸고 얘가 제일 쌌는데 임야가 좀 더 싸잖아. 농지보다. 근데 얘는 도로가 연결이 돼 있어서 얘는 이제 개발행 허가를 받아서 대지로 만들어 놓은 땅이에요. 그래서 얘가 제일 쌌는데 개발행위 하고 나니까 전원주택 부지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원주택도 못해. 그러니까 A, B, C 중에서 제일 좋은 건 C가 맞는데 너무 비싸니까 투자 가치 있는 걸로 봤을 때는 A가 더 나은 거야. 근데 B는 건축이 만약에 가능하려면 뭐가 있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저기 없던 땅이었는데 도로가 개설이 돼서 붙어버렸어. 그때는 가치가 높은 땅으로 바뀌는 거지. 근데 B 땅에 도로가 날지 안 날지 우리가 모르는데 관계자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도로가 난다더라.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예정 도로가 하나 됐는데 요 사이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죠? 도로 돼. 그럼 도로 연접이 되는 거죠. 얘는 가만히 있으면서 대지돼 버린 거잖아. 투자 가치는 B가 제일 좋을 수도 있어. 시간을 기다려야 돼. 도로가 언제 나느냐 했더니 발표 작년에 나는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했대. 10년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정부가 돈이 많으면 빨리빨리 하겠지.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A가 제일 괜찮은데 A는 지목이 뭘까요? 임야. 얘는 지목이 뭐예요? 물 있으니까 답이지. 얘는 지목이 뭘 것 같아요? 얘는 신도시로 개발을 한 택지 개발 분양 토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대로 돼 있고 얘는 답으로 돼 있고 얘는 임야로 돼 있어. 그럼 이 세 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지목이 뭐여야 건축이 가능해? 지목은 상관없어요. 지목은 보시면 안 되는 거야. 지목은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거지 지목이 되니까 허가가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 우리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지목이 전이냐 답이냐 뭐 과수원이냐 뭐 임야냐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뭐가 붙어 있어야 돼? 도로. 그 다음에 용도지역이 얘는 보전관리고요. 얘는 생산관리고 얘는 뭐냐면 그 2종 일반 주거였어요. 2종 일반 주거에다가 얘는 생산관리에다가 얘는 보존관리야. 용도지역상 누가 제일 안 좋아해? A가 제일 안 좋은 거야. A가 제일 안 좋긴 한데 C가 좋긴 좋죠.
비싸다고 그랬잖아. B가 좀 난 것 같긴 한데 건축이 안 되잖아. 그럼 보존관리여도 A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땅이 3개가 있으면 얘가 제일 좋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한테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땅이 나왔는데 보존관리 지역이 임야다. 그럼 쳐다도 안 봐요. 듣는 순간 보존관리야? 에이, 내가 또 임야래. 에이, 이래요. 근데 저기 건축도 가능하고 전원주택 지면 현재 평당 70인데 짓고 나면 평당 200까지 갑니다. 이러면 갑자기 귀를 열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는 90 정도에 살 수 있대. 60이 얼마 거래된 건데 그럼 나중에 200까지 간다. 그러면 투자 가치가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보려면 그 사람한테 현재 상태를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는 이런데 개발의 허가가 가능한 땅이기 때문에 인허가 받고 건축하고 나면 토지 가격이 상승할 건데 주변 시세 보니까 200만 원까지 갔다. 그럼 얘는 인허가만 받아놔도 그 정도까지는 안 가도 비슷하게 상승률은 올라가니 이 땅 좋은 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거 얘기하기 위해서는 인허가가 나는지를 알아야 되죠. 인허가가 어떤 절차인지 모르잖아. 그리고 임야는 개발하게 되면 내는 돈이 있어요. 뭐를 내는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응? 대체살림자원 조성비라고 해요. 대체살림자원 조성비야. 이 용어 자체도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고객을 설득시킬 거냐. 이건. 고객을 설득시키고 나를 이해시켜야 될 거 아니야. 농지는 농지보존부담금이라고 그러고 임야는 대체살림자원 조성비라고 그래요. 제가 이거 갖고 설명드린 이유가 농지보존부담금이 많이 나오냐 대체살림자원 조성비가 많이 나오냐 이거 저랑 계산하는 거 다 배울 거예요. 제가 알려줄 거예요. 토지공개 확인서 보자마자 얼마 바로 나와요. 계산기 안 써도 돼. 할 수 있는 법 알려줄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농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농지 한 10배 정도 비싸요. 그럼 대규모로 개발할 때 임야를 개발하는 게 좋겠네? 농지를 개발하는 게 좋겠네? 그쵸. 대규모 농지 개발은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대규모 임야 개발은 되게 많이 들어봤어. 왜? 농지 개발하면 농지보존부담금이 막 10억 나오는데 임야 같은 경우 1억 나와요. 10분의 1이니까. 부담금 10억 내면 내가 먹는 게 1억밖에 없어. 부담금이 더 비싸. 그거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은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임야야. 그럼 나중에 전원주택 부지 개발한다고 해서 막 분양하는 애들 보면 전부 다 어디에다 해놨어요? 임야에다 해놨어요. 비용이 적게 나가니까. 근데 그걸 알고 걔네들이 하는 거잖아. 우리도 그걸 알고 이걸 땅 싸게 사놓고 이렇게 비싸게 분양하면 안 되지. 좀만 싸게 해줘. 이렇게 덤빌 수라도 있죠. 옆에 시세보다 되게 싸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싸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들은 원가보다는 물량이 올라갔을 거란 말이야. 그 사람이 차익을 먹을 때 평당 나는 뭐 20만 원만 먹을 거야 했는데 제가 조절을 잘해서 평당 5만 원씩만 깎아줘. 그러면 이제 15만 원에 내가 분양을 받았어. 그럼 100평이면 얼마야? 5만 원이 100평이면? 너무 어렵나? 100평이 5만 원이면 500만 원이잖아. 5억 누구야? 500만 원이잖아요. 별거 아니지만 이게 1000평이면 5천만 원이에요. 평당 5만 원만 깎아도 5천만 원이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그냥 받으면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자금이 되게 필요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럼 잘 협의해가지고 금액 낮춰가지고 산 다음에 되팔아도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 가격 시세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래서 막 하고 나 사는 거지 뭐. 땅 시세 잘 알면 누가 그 금액에 사겠어. 그래서 요거 제가 좀 전에 용도 지역이 얘가 보존관리고 얘가 만약에 생산관리면 원래는 생산관리가 좋은 땅이에요. 보존관리보다는. 근데 저는 A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예. 개발이 되고 안 되고 차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뭐 반드시 뭐를 물고 있어야 돼? 그래, 도로에 접해 있어야 돼. 얘가 좋은 건 알겠어. 생산관리고 뭐 평평하고 상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50cm에서 1m 정도만 해도 대지를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도로가 없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A로 가야 되니까 제일 먼저 땅 볼 때 봐야 될 게 지목 봐야 돼요? 용도지역 봐야 돼요? 응? 지목 봐야 돼? 용도지역 봐야 돼? 땅 사면서. 도로 봐야 돼. 얘 봐야 돼. 얘 보면 안 돼요. 얘 본 다음에 용도지역은 뭐로 돼 있는데 이렇게 가야 돼. 도로 있어? 있대요. 용도지역 뭐로 돼 있어? 그랬더니 계획관리래. 지목은 뭐야? 가격은 얼마?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지목이 뭐야? 이러면 대면 사고 전이면 안 사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그러면 제가 개발한다라는 게 건축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하려는 건축의 목적이 맞아야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사무실에 와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떤 땅이 좋은 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그 짧은 시간 안에 1분 안에 그 사람한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먼저 물어보셔야 돼. 그래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그 땅 가지고 뭐 할 건데요?부터 물어보셔야 돼. 아, 저 창고 지려고 하는데요. 뭐 그러면 창고가 되면 좋은 땅인 거죠. 창고가 안 되면 못하는 안 좋은 땅인 거고. 일단 가능해야 좋은 땅인지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제일 먼저 목적이 맞아야 돼. 그럼 내가 하려는 목적에 맞는 땅인데 당연히 뭐가 가능해야 돼요? 그럼 대지하고 도로 관계가 아까 너비가 4m 정도 되는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접해 있어야? 2m 이상 접해 있으면 일단 건축이 가능해요. 근데 내가 건물을 딱 지어야 다른 사람들이 질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나아. 일단 허 벌판에 내가 먼저 건물을 지었다. 당연히 분양 가격이 낮을 거고 수요자도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미 상권이 형성이 되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고 있는데 약간 내가 지금 개발했을 때 옆에 있는 건물보다 새 건물이면 사람들이 새 건물을 선호할 거란 말이에요. 뭐 그런 땅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미 상권이 활성화돼서 기다릴 필요 없는 땅. 그리고 제가 아까 진입도로라는 말 쓰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게 도로예요.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게 훨씬 더 좋은 땅이지? 1번 땅이 당연히 좋은 땅이죠. 1번이 왜 좋아요? 돌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여기 2m 딱 접혀 있대. 그럼 건축은 가능해, 불가능해? 건축 가능하죠. 근데 공사 차량은 2m 폭보다 넓을 때가 많아. 짐식호기 때문에. 그러면 이 2m만 접하면 되거든. 이 도로 너비는 4m야. 그럼 이제 접혔으니까 들어가도 되잖아요. 근데 공사 차량이 여기서 진입을 하기가 힘들어. 그럼 여기서 콘크리트 철근을 들고 가야 돼요. 그럼 뭐가 많이 들어가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같은 땅인데 얘가 땅값이 싼 이유는 있단 말이에요. 저 땅이 싸게 나왔을 때는 걔네들이 그냥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 땅은 싸긴 싼데 건축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그 값이 싸게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진입도로가 넓어서 공사하는데 약간 지장이 좀 덜한 땅. 그리고 해당 지역이 도시적일 경우에는 이게 사선 제한이라는 것 때문에 북도로를 물은 땅이 좋다란 말은 되게 많이 들어봤죠. 북쪽에 도로를 물고 있으면 일조 제한을 좀 덜 받아서 용적률이 200%를 다 찾아먹냐, 170%밖에 못 찾아먹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종 일반 주거 지역 용적률이 몇 프로인지는 다 공인중개사 공부해봤으니까 다 외우고 있겠지. 자, 이종 일반 주거 용적률이 몇 프로예요? 1, 2, 1, 2, 네 번째잖아. 100, 150, 200, 250이잖아요. 250은 시행령에서 하는 거고,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상 200%예요. 그럼 200% 땅이야? 그럼 서울시에, 이게 서울시에, 서울시인데, 이 땅이 지금 80평이에요. 그럼 이종 일반이래. 이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이 얼마냐면 서울시 60%에 용적률이 200% 받거든요. 그럼 얘가 건물을 지었을 때 200%를 다 못 찾아 먹어요. 200%를 못 찾아 먹고, 진짜 조건이 좋아가지고 많이 찾아 먹으면 179에서 180. 많이 찾아 먹어요. 20%를 못 찾아 먹어요. 뭐 때문에?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다 꺾이는 거 있죠. 일조선원 때문에 못 찾아 먹어요. 근데 북쪽 방향의 도로를 물고 있을 때는 덜 꺾이거든? 그럼 걔네들 200%를 다 찾아 먹어. 그럼 당연히 어느 게 더 유리한 땅이에요? 북쪽에 도로 물고 있는 땅이 더 좋은 땅이지. 건축법 공부할 때 뭐 북쪽 사선 제한 이렇게 배웠잖아요. 9m인데 이번에 몇 미터로 바뀌었다고 공부하고 왔는데. 9m에서 10m로 바뀌었잖아. 그 바뀐 게 1조선을 완화해준다는 게 아니라 층간소음 때문에 완화를 해준 거겠지. 용적률을 다 찾아먹게 해주려고 완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도심지 내에서 2종 일반 주거 땅을 사면 용적률을 다 못 찾아먹는구나. 그럼 용적률이 뭐 3종 일반 주거가 좋은 거야? 2종 일반 주거가 좋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몇 종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3종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냐? 건축해보면 2종 일반 주거가 훨씬 더 많이 줘요. 이게 만약에 3종이면 서울시 3종 일반 주거는 건폐율이 몇이냐면 50에 서울시에는 용적률이 250이에요. 누가 더 크네? 3종 일반 주거가 용적률이 더 크죠? 50%더 크잖아. 근데 80평 땅이면 둘 다 오다 꺾이잖아. 꺾이니까 얘는 많이 찾아먹으면 179, 얘도 많이 찾아먹으면 179야. 잘리기 때문에. 250의 의미가 없다고, 200에. 이게 최대라고. 이 정도가 최대야. 근데 얘는 건폐율이 몇이에요? 얘 건폐율이. 얘가 용적률이 더 나와요. 그래서 2종 일반 주거보다 3종 일반 주거가 비싼데, 실제 건축해보면 2종 일반이 훨씬 더 좋아. 작은 땅일 때는.
큰 땅일 때야 1조 제한 안 받게끔 설계하면 되니까 용적률이 커야 되지만 작은 땅에서는 3종 일반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땅값은 3종 일반이 비싼데 건물 지어보면 2종이 더 좋아. 그래서 사람들 좀 공부 좀 했거나 이 업을 했던 사람들은 2종 일반을 좋아하지 3종 일반을 좋아하지 않아요. 비싸기만 하다고 그래.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건축했을 때 그림이 나온 거 보면 알 거예요. 아, 2종 일반이 훨씬 좋구나. 우리가 뭐 2,000평, 3,000평을 준비하거나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소규모 땅으로 봤을 때 2종 일반 주거보다 3종 일반이 용적률이 높아서 좋다고들 하지만 실질적인 실무에서는 2종이 훨씬 낫습니다. 아파트를 지려는 사람만 3종이 좋은 거야. 제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자, A하고 B하고 C하고 D 중에서 자, 네 가지 땅이 있는데 지목은 대, 전, 전, 대예요. 도로는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하고 4m 이상의 도로인데 그럼 A, B, C, D 중에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럼 나는 A, B, C, D 중에서 뭐를 고르겠다라는 걸 본인이 먼저 결정해야 되잖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조건이 아까 용도지역이었어요? 지목이었어요? 도로. 그럼 이제 누구는 가져가고 누구는 버려야 돼. 자, A 가져가야 돼, 버려야 돼. 가져가야죠. B는 버려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일단은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C는 가져가야죠. D는 버려야 돼. 일단은 D하고 B하고 D는 버리는 게 맞는데 가급적이면 저는 A하고 C를 가져가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요 A 땅이 요 B 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소유자를 봤더니 갑이고 얘도 소유자 갑인 거야. 그럼 뒤에 땅도 같이 팔면 안 돼요? 라고 물어봐야죠. 그럼 같이 샀을 때는 혹시 합병이 불가능한 사회에서 지적법 시간에 배웠나? 합병이 가능하려면 소유자 같고 동미가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돼 있고 지목이 같아야 되잖아. 현실 변경해가지고 지목 같이 해놓으면 되죠. 합병할 수 있죠. 그럼 일반적으로 이 대지 가격이 이게 1억이면 얘랑 면적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건축이 안 되는 맹지는 보통 실거래상 사람들이 한 3분의 1 가격으로 거래해요. 그러니까 1억에 3분의 1이면 3,300 정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5천만 원에 나왔어요. 다른 소유자 거야. 을이 갖고 있고 얘가 A, 갑이 갖고 있는데 1억이고 5천이면 이거 둘 중에 뭘 사야 돼요? A를 사야 돼? B를 사야 돼? 같이 사야 된다고. 갑한테 A 사고 을한테 B 사면 내가 소유자니까 합치잖아요. 합치면 얘는 1억 5천이 아니라 2억짜리 땅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합쳤을 때 내가 합칠 수 있으면 뒤에 것도 사도 돼. 근데 만약에 내가 뒤에 거를 샀는데 앞에 걸 못 산다. 그럼 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일단 A하고 C를 난 선택할 거다. 근데 혹시라도 B하고 D가 나왔다 그러면 같이 사는 게 낫다. 이게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게 건물 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안전해야 된댔잖아. 그래서 안전해야 되는데 이 네 개 중에서 불 났을 때 불 못 끄는 애가 누구예요? B거든요. 얘는 불 나면 못 꺼요. 꺼봐. 어떻게 꺼봐. 못 꺼요. 그럼 D도 못 끄죠. 결론은 쟤네들은 맹지라서 지목이 되어도 건물을 못 짓고 지목이 전이어도 못 져. 근데 얘는 지목이 전인데 질 수 있네. 그럼 그냥 대지고 얘도 대지예요. 그럼 지목이 대란 말이 대지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하고 대지는 다른 거예요. 대라는 건 현 상태가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형질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 대지라는 거는 건축 행위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행위가 가능한 땅이 A하고 뭐라는 얘기예요? C. B하고 D는 행위가 불가능한데 가능하게 되려면 아까 대지도로 관계만 맞추면 된댔죠? 그럼 B는 누구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A 찾아가서 지역권을 설정하든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든 아니면 A 땅의 일부 지분을 매입하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라고 허가권자한테 첨부서를 내면 허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조건에 맞출 수 있냐? 근데 아니라면 포기해야지.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항상 무슨 도로부터 찾냐면 도로가 도로법에도 도로 정의가 있고요. 건축법에도 있고 고속도로법에도 있고 특량 풀어줘서 지역안전법이었던 그 법이 공간정보법으로 바뀌면서 거기도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도로는 어느 법상 도로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건축법상 도로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해야 된댔죠. 사람 어깨 너비를 1m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60cm인데 물건 들고 다녀서 자동차는 1.98이야. 그럼 두 사람이니까 몇 m네? 1m, 1m에다 2m니까 4m가 된 거잖아요. 저거 조건이 맞으면 허가해주겠다라고 건축법에 규정을 한 거예요.
그럼 저거 안 맞으면 허가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는데, 혹시라도 옛날 땅 같은 경우는 2m 도로인데도 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어. 도로를 개설하기가 좀 힘들어서 건축성 후퇴를 시켜버려요. 2m 도로일 때는 양쪽으로 1m 후퇴해서 4m를 확보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현재 상태는 4m가 아닌데 건축성 후퇴를 시켜서 건축하게 해줄 수는 있어. 그런 땅 살 때는 내 땅의 일부가 도로로 들어가니까 좀 싸게 사야 되고. 이 부분이 만약에 2m면, 얘 지금 현재 양쪽이 2m 도로인데, 대신데, 2m면 여기로 1m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1m고, 이게 10m면 몇 제곱미터예요? 10m에 1m면? 10제곱미터야. 10제곱미터면 평당 3평이죠. 평당 여기가 만약에 강남같이 1억 정도 하는 지역이야. 그럼 3억을 마이너스하고 시작해야 돼요. 못 알아들었다? 여기가 여기 만약에 2m 도로잖아요. 2m 도로면 이거 4m 확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양쪽에 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중심선을 거서 소유노비의 절반씩 후퇴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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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 1m가 들어가는데 요 길이가 10m인 거예요. 그럼 이게 면적이, 이게 도로로 쓰는 거기 때문에 대지 면적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10제곱미터잖아. 10제곱미터가 3평 정도 돼요. 강남은 한 평당 1억, 막 지금 3억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1억이면은 3억이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 땅 살 때 이게 10억짜리 땅이었으면, 만약에 10억짜리 땅이었다. 그럼 3억 마이너스 해달라고 해야 돼. 중간에 중개업 하시는 분이 조율을 해주고, 10억 주고 살 거를, 나중에는 3억이 날라가니까 7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중간에서 이런 내용 설명하고 제가 어떻게든 금액을 조율해보겠다 그러면, 원래 7억 주고 사야 됐을 건 땅인데, 내가 만약에 10억에 샀다. 그러면 8억에 사게 해주면 2억 번 거죠. 그럼 1억 달라고 해도 되는 거지. 어차피 10억 주고 사려고 했던 건데. 너무 어렵나? 무슨 말인지는 아셨죠? 네.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원칙이 무슨 법상 도로여야 된다고? 네, 건축법상 도로여야 돼. 그러니까, 혹시, 경부고속도로에 한 20m 붙어 있어, 내 땅이. 그럼 건축 허가 나요? 안 나는 이유가. 걔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잖아. 자동차 전용 도로잖아요. 보행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휴게소 있잖아요, 그러는 거야. 휴게소 지목이 뭔지 아세요? 도로잖아. 도로니까 거기는 된 거야. 대지가 아니에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그 휴게소의 지목은 도로로 돼 있어요. 걔를 대지로 하면 안 되니까. 왜? 건축법규 위반이잖아. 보행이 불가능한 도로에다 건축 못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걔를 지목을 대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걔는 그냥 지목을 도로로 하자. 아마 지적법 시간에 시험에 많이 나왔을걸? 휴게소는 도로다, 뭐 이런 거. 실무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실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이런 땅이에요. 자, 이 도로인데 옆에 지금 현재 보세요. 보행도 가능하고 불가능한 거 아니죠? 얘는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행도 가능하단 말이야. 4m도 넘었고. 그럼 여기 건물 줘도 되는 거죠? 싹 밀어가지고. 얘는 맨 처음에 얘가 없을 때에는 얘도 이런 땅이었어요. 근데 건물을 들어서니까 이제 하나씩 도시가 된 거지 뭐. 그럼 해당 지역 자,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 가능한 너비 4m 이상 도로에 얘가 접혔으니까 요 도로에 접혔으니까 얘네들 허가 난 거죠. 옛날에 없었던 건 하나씩 적겠지. 그래서 얘도 건물 짓고 얘도 건물 짓고 다 건물 짓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뭉쳐진 거지. 근데 여기서 2m만 딱 접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경우에요. 이거 2m만 접하면 허가가 나죠. 근데 이제 차가 들어갈 때 차가 2m잖아. 그럼 얘 가다가 중간에 드래프트 해야 돼요. 전문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드래프트라고 쭉 가다가 엉덩이를 삑 돌리면서 들어가는 걸 드래프트라고 그래요. 왜 드래프트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냥 불편하죠. 그래서 실무에서는 3m 정도는 접해야 그래도 교통 혼잡이 덜 할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실무상에서는 3m 안 되면 좀 안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진입할 때 불편하니까. 그럼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거야. 자, 요 땅 건축 가능합니까? 얘 가능해요. 얘는 가능해요? 네, 얘는 불가능해. 된데 왜 안 되라고 그러면 도로가 안 붙었잖아. 얘를 대지, 얘는 뭐예요? 맹지. 근데 얘는 지금 현재 얘하고 차이점이 뭐냐? 얘랑 얘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위에 거를 1번이라고 그러고 밑에 거 2번이라고 할게요. 예, 1번, 예, 2번. 어느 게 비싸게 나올까? 2번이 비싸게 나오는 이유가 2번도 건축 가능하고 1번도 건축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비싸. 지목을 전인데 농지 외로 쓰겠다고 하니까 농지 보존 부담금이 나오잖아요. 그 계산했더니 1억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얘가 10억이면 얘 얼마에 나와야 돼? 면적이 똑같다 그러면? 9억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8억에 나온 거야. 그럼 싸게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농지 보존 부담금 그럼 계산할 줄 알아야겠네. 어렵지 않아요. 그냥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지가의 30% 때립니다. 10,000원이면 3,000원 나와요. 근데 그게 1제곱미터당 30% 곱했더니 5만 원을 넘으면 5만 원이 상한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한이 넘었다 그러면 그냥 면적에다가 5만 원 곱하면 되는 거야. 그게 농지보존 부담금이에요. 그걸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토지용계 확인서 보자마자 얘 부담금 얼마 정도 나오겠다. 그 값만 잡고 계시면 돼. 그럼 이제 1번하고 2번 중에서 당연히 2번이 비싼데 1번이 싼 이유가 뭐냐? 농지 외로 쓰겠다고 하는 부담금이 추가로 나오니 얘가 가격이 똑같이 나오면 절대 1번을 사시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땅은 지금 현재 얘가 면적이 똑같다라고 할 때 얘가 만약에 1억이면 얘 얼마 정도에 나온다고요? 3분의 1이니까 3,300 정도에 나오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2,000에 나온 거면 좀 싼 거죠? 내가 사가지고 하면 좋은 거잖아. 5,000에 나왔을 때 얘만 사면 싼 거가 아니에요. 비싼 건데 같이 살 수 있다 그러면 싼 거일 수도 있어. 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 중개를 할 때 한 개 땅이 나왔는데 이거 중개가 안 될 것 같으면 뒤에 땅 주인 찾아서 파시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파시라고 했는데 팔겠대. 그럼 중개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거 내가 사야 되는 거, 그런 건. 이런 거 왜 남한테 돈 벌게 해줘? 내가 벌어야지. 그래서 표현하는 게 얘는 건축도 가능한데 뭐가 하나 필요하다. 농지 전에 허가를 받을 때 부담금이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건축물까지 짓게 되면 개발 부담금이 나와요. 개발 부담금은 건축을 했을 때만 내는 거예요. 건축 안 하면 개발 부담금 안 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건축 가능한데 이놈의 건축이 불가능한 거지. 이거 맹지라고 그러고 얘는 건물 있으면 택지라고 하고요. 건물이 없어. 근데 현재 옷을 입었네 안 입었네? 안 입었어. 벗었다 해서 나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대지예요. 나대지. 그 나대지의 정의가 건축물이 없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 나자가 그 벗을 나자예요. 현재 벗어 있는 땅이다 해서 나대지라고 해. 그럼 얘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럼 얘는 택지겠죠. 그럼 얘는 뭐예요? 나대지라고 그래요. 도로에도 붙어 있고. 그럼 이 땅은 뭐야? 도로 붙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거 뭐야 이거? 도로 붙어 있죠. 이게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아니에요? 비닐하우스 있는 건축물이 아니죠. 왜 아니지? 지붕이 없잖아. 지붕이 없어. 라이터 갖고 이렇게 타면 지붕이 없어져요. 이게 어떻게 건축물이야? 공작물이지. 그러니까 쟤는 현재 뭐예요? 나대지인 거야. 그럼 나대지인데 현재 건축은 가능한데 근데 나대지가 아닌 땅 건축물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착각해가지고 대지인 줄 아는 사람도 있고 대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지가 아닌 땅들도 있어요. 그런 거 구분하는 거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조금씩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 땅은 나대지라고 불러요. 대지는 대지인데 나 없다. 건물이 없어. 나대지다. 요 신문은 제가 가끔가다 한두 번씩 그 뉴스에서 요즘에 토지를 어떻게 보고 있나 궁금해서 검색할 때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집 규제하자 땅으로 몰린 돈이라고 써있죠. 저 이거 10년 전에도 봤고요. 20년 전에도 봤어요. 평택 땅 나왔을 때 평택 2004년도 신문에 평택의 땅값이 오르고 있다 뭐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 평택 2004년도에 제 신문 본 거 중에 수도권에 있는 흐름이 평택으로 가고 있다면서 나왔었어요. 평택의 개발계획, 산업단지계획 뭐 이런 게 나오면서 근데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보세요. GTX 등 호재 때문에 경기가 전체 25% 차지하는데 봐요. 그래서 GTX A 노선이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는지 알죠? 토지하는 사람은요. 교통편 중에서
철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철도가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GTX A 노선이 여기 파주에 있는 어디서부터? 운정에서. 운정 다음 여기 뭐예요? 킨텍스 아세요? 킨텍스, 그 다음에 창릉,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에 뭐예요? 연신내, 그 다음에 연신내 다음에 서울역, 진짜 이럴 거예요? 네. 서울역 다음에 삼성에서 수소 연결되면 동탄으로 가죠. 그럼 이제 파주에서, 옛날에는 파주에서 부산 가려면 서울역 가서 KTX 타야 되는데, 지금 파주 운정에서는 GTX 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수서까지 가서 수서에서 SRT 타고 이제 부산 가는 거죠. 광주 가거나. 그런 노선이 생긴데,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데는 뭐, 착공만 들어가도 올라가지만, 완공될 때쯤에 되면 엄청 올라가 있어요. 착공 들어갈 때도 올라가지만, 완공이 안 됐을 때는 뭐 언제 되겠어? 이러다가 완공되고 나면 그때 가면 늦었지. 예. 그래서 이게 경기도권의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를 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울하고 경기도를 연결하는 게, 우리 광역전철이라고 해서, 혹시 지하철 탔을 때, 내가 딱 잡고 있잖아요? 지하철 타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그럼 나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강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하철 타고 있는데 가만히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거면 강남에 있는 거야.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서울이면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강북은 지하철이 막 이래요. 이렇게 돼 있어. 얘는 직선으로 돼 있잖아. 근데 강북은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얘가 어디 밑에 있어요? 지하철이 어디 밑에 있어요? 일반 개인 집 밑에 있어요? 도로 밑에 있어요? 도로 밑에 있는 이유가 왜 도로 밑에 있는 거야? 만약 A라는 사람 집 밑으로 내가 철도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땅에 대한 소유권자 있을 거 아니에요? 땅에 대한 소유권은 그 표면만 내 땅인 거예요? 상하에 미치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 소유권은 정당 이익이 미치는 범위에서 상하에 미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럼 공중권까지는 얼마고 지하권까지는 얼마냐 할 때 우리나라는 평균 한 50m를 지하권으로 봐요. 그럼 50m 안에 들어오면은 보상해줘야 되는 거야. 보상을 안 하려면 깊이 파면 되죠. 그 깊이 파는 게 GTX예요. 그래서 광역 대심도란 말 써요. 그래서 광역 대심도 고속전철. 그래서 줄인 게 GTX예요. GTX의 뜻은 뭔지 아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이 땅 밑으로 들어올 때 한참 들어가죠. 50m 이내로 들어갔잖아. 50m 이내로 가서 똑바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야? 운정에서 킨텍스, 그 다음에 창릉, 대곡, 창릉, 그 다음에 연신내, 서울역, 그 다음에 삼성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직선이라고 이렇게. 직선으로 갈 수 있었던 게 광역 대심도잖아요. 광역은 다른 지자체하고 지하철을 연결할 때 쓰는 게 광역이란 말 써요. 빨간색 버스를 무슨 버스라고 그래? 광역버스야. 그럼 지하철 같은 경우 연결하잖아요. 그럼 광역이잖아요. 광역 대심도의 전철이니까 GTX라고 그러는 거야. 그레이트라고 하지. T가 뭐예요? 트레인. 너무 어려운 말 썼어요? 그럼 여기서 고속이 X가 익스프레스니까. GTX라는 애가 그러면 들어감으로 인해서 완공이 될 때쯤에 그 노선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유입이 될 거 아니야. 땅값의 가장 1위는 땅값 올리는 원인 1위가 뭐야? 땅값이 올라가는 원인 1위가 있어, 1위. 이것 때문에 땅값이 오른대요. 보통 한 40년 같이 사신 여성분이 남편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인간아, 그잖아, 인간아. 인간 때문에 그런 거야. 인간아, 그러는데. 그런 말 못 들어봤어요? 남편 부를 때 자기라고 안 부르지. 40년 살았는데. 인간아, 그러죠. 그럼 인간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사람이 모여야 돼요. 사람이 모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직장이 있어야 돼. 일자리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두 개예요. 인구를 모이게 하는 것 중에 뭐야? 일자리. 일자리 있으면 뭐도 있어야 돼? 사람이 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거기 뭐가 형성이 돼야 돼? 그 상권 주거지역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이 GTX가 만약에 지하철이 딱 생겼는데 논밭인데 얘가 들어선대. 그럼 얘가 누가 쓸 건데 논밭에 갖다 놨겠어? 주변에 뭔가가 되니까 놓고 갖다 놨겠죠. 그게 대공역이에요. 대공역 가면은 내리자마자 너무 황당해. 갈 데가 없어. 다 농지야. 근데 거기다가 대공역에다 GTX 깔아놨고 했잖아. 그럼 주변에 무슨 계획이 있냐? 도시개발 사업계획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땅을 이용할 거다. 거기는 이용할 거니까 GTX 노선까지 합하면 이렇게 5개 노선 갑니다. 대곡역이. 예. 지금은 농지 허가 발판이지만 그럼 나중에 거기 사람이 몰릴 거니까 토지 가격 당연히 상승하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우죽선을 개발할까봐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 묶어놨고 토지용 개발에서 뜯자마자 개발행 허가 제한 지역이라 나올 거예요. 일정 기간 못하게 묶어놓겠다. 근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안 되면 2년 연장해버려요. 그리고 2년 돼가지고 해제될 때쯤에 지구단위 묶여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지구단위만 묶어버리면 3년 뒤에 무조건 해제해야 되니까 개발의 허가서 묶어놓고 해제될 때쯤에 지구단위 묶어놓고 해서 10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한번 딱 뜯어보시는 순간 아 이거 공법에서 배운 내용 여기서 나왔구나. 근데 실무적으로는 못 봤잖아요. 그래서 아 땅값이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를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대한민국에서 땅값이 제일 많이 오른 데 있죠. 그럼 어떤 토지를 매입할 거냐? 그럼 좀 전에 얘기했죠, 제가. 땅을 매입할 때 어떤 땅을 사야 돼요? 그럼 일단 뭐가 많이 모이는지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얘기 뭐가 생기는지요. 일자리가 생기면 이 사람이 왔다리 갔다 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교통이에요. 그 세 개. 인구, 일자리, 교통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에서 투자자 입장으로 보든 개발업자 입장에서 보든 일단 내가 조금 리스크를 줄이려면 내가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사겠다고 달려든 사람이 많아야 리스크가 없어요. 내가 오늘 그 땅 샀는데 내놨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러면 그런 땅은 아닌데.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사겠다라고 수요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뭐라 불러요? 뒷수요라고 그래. 뒷수요가 있으려면 누가 들어와야 돼요? 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인간이 들어와야 돼. 그럼 뭐가 들어와야 되고? 일자리. 얘가 왔다리 갔다 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교통이에요. 그 세 가지가 들어가는 곳이 땅값이 떨어지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야. 그럼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도시라고 할 때 우리가 특특 시군이라고 하는 지역 있죠? 그 중에서 최근에 일자리가 제일 많아진 도시가 어디예요? 응? 일자리가 제일 많아지는데 화성? 1위를 찾는 거야 지금. 세종시예요. 세종시 여기 봐. 이게 세종시 출범은 2012년도에 출범했거든요. 출범한 이후에 땅값 1위를 3번인가 빼고 계속했어요. 2위 한 번 한 적이 지금 3번인가 있을 거야. 여기 보시면 여봐요. 2012년도에 땅값 제일 많이 올라간 데 보시면 빨간 색깔 뭐예요? 세종시. 2014년도도 세종시. 다 1위인데 여기 2위 한 적 있죠? 여기 몇 년인지 보실래요? 15년도엔 누가 1등 했냐? 누가 1등 했을 것 같아요? 샬라 애들이 많이 갔는데. 제주도가 훨씬 높았어요. 그 다음에 또 16년에도 또 2등 했네? 그때도 누굴까요? 제주도. 그럼 제주도 쪽이 조금 많이 올랐다가 제주도가 거기서 뭐 있었죠? 부인 사건 이후에 제주도 못 가게 해버렸잖아. 사드 이후에 못 갔잖아.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1위로 왔어요. 1위로 왔고 다시 또 2위 됐죠. 19년도면은 어디가 땅값이 제일 많이 올랐냐면 19년도에 전국 중에 제일 땅값 많이 오른 데 어디야? 서울이에요. 서울 집값 2배 오를 때. 2019년 서울한테 뺏긴 거예요. 20년도에는 다시 또 찾았고. 그러면 2등 한 적이 3번 있고 계속 1등이잖아. 2024년까지도 1등이에요. 거기가 왜 1등인데? 인구, 일자리, 교통이잖아요. 별거 없어. 나는 1위만 얘기한 거고 2등, 3등도 있었는데 대구한테 한번 뺏긴 적도 있을 건데 대구가 어딨지? 대구 있죠. 예. 대구가 한번 급격하게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15년인가? 18년? 18년인가? 이때 많이 올랐던 이유가 그때 대구 테크노폴리스 개발한다고 호재 생기면서 그분 하야하시면서 한번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럼 이제 가셨죠, 학교에. 가시면서 해놨던 게 15년인가 16년도 있었을 거야. 그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세종시였었어요. 이때 15년도 그분 하야하실 때구나. 그럼 이제 결론은 이제 3가지입니다. 일단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그러면 어디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어느 사이트 가서 대표적으로 한번 봐야겠다. 그럼 그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은 뭔가가 생기는 지역인데 주로 산업단지 생기는 지역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가 제일 많은 도시가 평택이에요. 평택하고 화성. 평택이 화성 1등 하다가 평택이 1등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54군데가 개발사업 지역이에요.
그리고 교통계획 증가하는 지역. 그럼 교통계획이 증가하는 지역은 요즘에 교통 새로 뜨는 게 뭐지? GTX 빼고 고속도로 있죠. 제2경부잖아. 예. 제2경부니까 어디예요? 안성이잖아. 최근에 안성 땅값이 그렇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관심사를 이 세 가지 중에 인구, 일자리, 교통 쪽에서 관심사를 보고 그 주변에 있는 토지가 나왔을 때 내가 사거나 중개할 때, 설명을 할 때, 브리핑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원하는 말을 해주려면 이 정도는 조사해보고 얘기를 해야지. 예. 그래서 요거 잠깐 설명드린 거고, 평택시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게 2010년하고 요 19년 사이에 일단 누가 들어갔지 일단? 삼성전자 들어가면서 거의 일자리가 2배가 늘었어요. 삼성만 들어가요? 하청업체도 들어가? 하청업체 들어가는 바람에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삼성전자 혹시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견학해 보신 적 있어요? 하루도 30분 동안 못 돌아. 어마어마하게 커요. 평택 안 가봤어요? 평택 가면, 나 평택에서 난 베트남인 줄 알았어요. 오토바이 탄 사람이 하도 크니까 전부 다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이제 오토바이가 막 오는데, 나 지금 순간, 베트남 갔다, 막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 정도입니다. 거기서는 자전거로 다니면 죽어요. 다리 아파서. 그 평택이 지금 한번 가서 보시고,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생기는데, 평택의 땅값이랑 집값이 뭐 떨어진다고 누가 하는데, 안 떨어진다고. 보합을 유지하다가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지, 이게 하방으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시가 왜 땅값이 올라왔었냐, 그 통계했던 자료니까 한번 참고로 보시고, 일자리다 보니까 젊은 애들도 많아요. 젊은 애들, 어린 애들이 많아. 그래서 교육 같은 관련된 게 되게 관심이 많은 도시예요. 애들 키우니까. 그러면 인구, 일자리, 교통 관련돼서 내가 어느 사이트 가서 뭘 봐야 돼? 그래서 일자리는 산업단지 있죠. 이걸 봐야 될지는 잠시 쉬었다가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어서 할게요.